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6월 2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인데 어제 저녁에 동아일보 기자분들하고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이 저희 이 웜의 신박을 보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 뵙고 상당히 또 감사하다는 인사도 또 드렸습니다. 제가 매번 신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걸 다 조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자분들이 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산업,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동향, 뭐 또 정책의 변화, 국제 관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네, 이런 것들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문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 그 가치를 또 이렇게 신문에 읽어주면서 부각시켜줘서 또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기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오늘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나마 좀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사실 토요일 날 저희 고객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했는데 질문까지 다 합쳐가지고 3시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투자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있었던 그 투자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2시까지 막 자료를 만들고 그러고 이제 한 3시간 자고 나가다 보니까 3시간 얘기하고 또 주말 내내 또 뭐 축구하는 후배들 만나면 후배들도 또 물어보잖아요. 시장이 왜 이런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맛이 갔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다 이게 소통이거든요. 예, 저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든 이 소통이 안 돼서 다 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뭐 저희 예상대로 시장이 되든 안 되든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또 왜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매일경제에서 라임 옵티머스가 남긴 질문 해가지고 김설걸 기자님이 쓰신 건데 수조원 피해 빚은 금융사기, 은행증권사가 배상 떠하나 웨어리즈 더 마니, 핵심 의무는 아직 안 풀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이 펀드 사태 때문에 저희 업계에서는 참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이 금융이 이제 신뢰를 쌓아서 커지는 산업인데 이 자산운용사가 보면 이름이 SM 매니지먼트 또는 저희처럼 뭐 어드바이저리 이런 말도 쓰지만 그 옛날에 제가 다녔던 한화투자 신탁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다 신탁, 트러스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라는 말을 그 이름을 달고 운용하는 회사가 이러한 사기극을 벌였기 때문에 어떤 기사인지 제가 궁금해서 가져왔는데요. 한동안 잊혔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얘기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다. 라임은 한때 설정액이 총 6조 3천억 원, 옵티머스는 총 1조 6천억 원에 이르렀던 대형 펀드들이다.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고 투자자들의 피해액만 각각 1조 6천억 원, 5,600억 원으로 추산이 됐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만기 없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환매형 펀드로 둘의 형태는 비슷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희대의 사기극이 됐다. 그러나 시작은 달랐다. 헤지 펀드로 시작한 라임의 경우 초기엔 정상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규모를 키우면서 모자 펀드를 도입하고 장외기업 전환사채 등에 편법 투자하면서 부실이 커졌다. 반면 옵티머스는 시작부터 사기였다. 상품 구성 자체가 비현실적인
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았다. 라고 돼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습니다. 라임의 사장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참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 밑에 이제 부사장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었죠.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은 장외에다가도 이렇게 장외기업 전환사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분명히 그 고객이 돈을 찾을 때 이 장외기업에 대한 전환사채 이 부분이 유동화가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나중에 저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그 고객의 환매가 들어왔을 때도 그걸 환매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막기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좀 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게 나중에 이제 부실화되면 결국 돈을 미리 찾아간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뭐 6% 그때 뭐 안정적으로 6%의 수익을 준다길래 그것도 좀 저는 의아해 하긴 했습니다. 결국은 약간 폰지 사기 비슷하게 돼버렸던 거죠. 예. 뒤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앞 사람의 그 수익률을 내주는 식이 돼버렸으니까. 옵티머스는 사실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우리 업계에서 그렇게 전혀 일이 그 두각을 받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주인도 막 바뀌고 하는 과정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참 의아하게 했었는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비슷한 특징이 있다. 언론은 한 목소리로 펀드 판매사를 비판했다. 시민단체나 변호사들도 판매사들의 책임을 묻는 발언이 많았다.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는 충분히 짐작은 가능하다. 피해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개인뿐만 아니라 뭐 법인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원금 전액 손실까지 거론됐으니 절박했다. 이들의 거센 항의에 판매사 영업점 직원들이 공황장애를 겪기도 했다. 여력이 있는 곳은 판매사밖에 없다 보니 언론도 초기에 피해자 구제에 관심을 둔 셈이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판매사들이 고객들의 손실을 상당 부분 물어줬다. 그리고 성난 고객들을 달래며 봉합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것이 2019년부터 금융권을 뒤흔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간략한 개요다. 이제와 돌아보니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은가? 푼돈 도둑질이라도 수사는 주범을 잡고 돈을 회수하는 게 기본이다. 두 펀드를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거금이 사라졌는데 돈의 행방은 건너뛰고 허지부지 됐다. 과연 이것이 해결인가 아니면 덮은 건가? 어느 나라나 사기 범죄에는 Where is the money?란 질문에서 수사가 시작된다. 돈은 어디 있냐는 거죠.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종착지에서 주범들을 만나는 것이다. 과연 돈을 추적했고 주범을 찾았는가? 금융감독원이든 검찰이든 그렇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하긴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손실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면 더 이상하다. 은행 증권사가 낸 돈은 결국 주주들의 돈이다. 배당으로 가져가야 할 돈을 손실 보상에 쓴 것이다. 물론 펀드 판매사들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매사가 이제 증권사 은행인 거죠. 그러나 사기극의 주범은 아니다. 그렇죠. 주범은 아니죠. 과다 배상을 했다면 경영진은 배임 소지가 있는데 손실을 떠안았다. 어떤 이해관계가 영향을 줬을까? 두 펀드 사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돈의 행방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았다. 일례로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놓고 NH증권은 수탁기관인 하나은행과 소송 중이지만 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니다. 절차상 누가 책임이 크냐는 논쟁일 뿐이다. 어떻게 사건이 허지부지됐는지는 아직 미궁이다. 라고 쭉 돼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거기 해당된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지금 구속은 돼 있는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그 돈들을 어디다가 다 쓰고 탕진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듯이 판매사들이
판매사들이 이 수익을 손실을 보전해 줬다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증권사나 은행이 전부 다 이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상장돼 있는 회사가 주주들이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돈을 여기 손실 보상에 썼다면 이 부분도 사실 좀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서 19년 넘어왔을 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 그때 막 이 라임 뭐 6조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그 뭐 6%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기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판매사에서 와 대단한 펀드다 하고 뭐 팔았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때문에 참 많은 이 우리나라의 금융이 또 한 10년 후퇴했죠. 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좀 제대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독일이 또 매일경제 신문인데요. 석탄 발전 확대를 하고 러시아 가스 무기화에 탈탄소가 후퇴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을 60% 줄여서 독일 겨울철 에너지 수요 대비 화력발전 재가동 고육책을 내놨고요. 오스트리아도 탈탄소 뒤집고 있고 미일 등 화석연료 이단 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국가별 대응 방안으로 해서 가스는 가스 수입 시설을 확대하고 가스의 수출 시설 확대 및 지원을 하는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국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EU,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캐나다, 나이지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카타르,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등은 석유 부분에 있어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 계약 확대 및 신규 체결을 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또 구매를 하는 곳은 중국, 인도, 세르비아 등에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또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량 대폭 축소에 대응해서 석탄 발전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 당장의 에너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 외에 방금 이제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국가들의 조치가 쭉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가 상승에 너무 우리가 공포스러운 상상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대체재랑 보완제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대체재와 보완제를 찾아가면서 그 높아진 유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2008년도에 7월 달까지 유가가 146불까지 올라갔다가 한 6개월 만에 36불까지 폭락하는 그런 사태도 그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국의 나라들이 이 고유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기사가 나와서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일보에서 프랑스, 러시아 LNG 최대 구매국 아이러니, 그 배경엔 에너지 갈증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프랑스 행보의 중심에는 언제나 에너지가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제사회 강국들 자원 부국 불구하고 프랑스 에너지 수급 문제로 고충,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일의 석탄지대 장악을 원했지만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 요청에 포기를 했고 대신 유럽 통합으로 새 기회를 얻어서 오일 쇼크 때는 미영 독점에 맞서기도 EC 아랍 지지 결의문 이끌어내기도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 제재 주장 불구하고 LNG 수입 확대 등 이기주의 혼재하고 있다라고 돼 있으면서 옆에 사진이 보이는데 프랑스 북부 평야에 건설된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6일 키우에 있는 마린스키 궁에서 악수하고 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네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정상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침공 이후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은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한 나라가 또 프랑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프랑스 플라망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데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5%가량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세계 2위 원자력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특정 국가가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국방, 식량,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글을 읽으니까 화폐전쟁에서 슝홍빙이 얘기했던 또 그 글귀가 생각나네요.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금융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화폐전쟁 책을 보고 난 이후로 이 금융에 대해서 조금 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요. 아무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방, 식량, 에너지. 예, 요 부분도 다 맞는 얘기죠. 현재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을 비롯한 일본, EU 내 몇몇 회원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각 국가의 내부 사정 내지 의사결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결핍된 부분을 벌충하기 위한 횡보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의사결정 역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는 농업 강국이다. 1960년대부터 프랑스가 유럽 통합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산물 수출과 석탄 수입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 농산물 과잉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신들의 잉여 농산물을 유럽 각 국가에 적절히 판매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한 농업 수출 환경을 구축하고자 유럽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왔다. 이와는 달리 에너지 분야는 항상 프랑스의 골칫거리다. 줄곧 국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는 익히 알려진 세계적인 자원부국이다. 영국 역시 북해 앞바다에서 석유 매장량이 확인됨에 따라 엄연한 산유국 반열에 올라있다. 독일 역시 갈탄과 석탄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가운데 에너지 자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런데 프랑스는 전혀 다르다.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자체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프랑스는 늘 에너지를 원활히 수급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프랑스의 국제적 행보를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방법은 에너지 수급에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가 걸어온 역사적 상황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되게 읽으면서 재밌어지네요. 프랑스의 석탄을 전쟁 배상금으로 원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프랑스는 승전국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력이 아닌 미국, 영국 등 연합군의 도움 덕분에 승전국이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처음에 독일이 바로 침공해오니까 바로 항복해버렸었잖아요, 그때.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 도중 독일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뤘다는 이유에서 독일인들이 2차 대전을 전개하도록 유도했다는 비판마저 받았다. 승전국이지만 전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스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정부로 하여금 가혹할 만한 수준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게 된 배경 역시 자원을 독일로부터 조달받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사정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특히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두 부문에서 독일과 비교해서 고질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력에서 독일 우위 구조는 영구히 극복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프랑스는 독일 철강 생산의 중핵이자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가진 루르 지방을 장악해서 산업시설을 해체하고 이 지역의 석탄을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서 자국의 경제 회복에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피력했다. 유럽 대륙에서 철과 석탄의 주요 산지는 공교롭게도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대에 밀집되어 있다. 독일의 루르 자르 지방,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방, 벨기에 등에서 질 좋고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이 산업혁명과 함께 활발하게 개발됐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요 기사는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쟁이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유에 이 경제적 이유가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경제적 이유로 발발되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였습니다. 누가 쓰셨죠? 우리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이 쓰신 글이었네요. 어쩐지. 아이고, 우리 박정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쉐린과 3년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내구성과 정숙성, 더 뛰어난 차세대 타이어 개발하기로. 우리가 전기차 하면 전부 다 이제 배터리에만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20%나 무겁다. 여기에 엔진 소음이 없어서 오히려 노면 소음이 크게 들린다. 타이어의 정숙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전기차는 또 내연기관차와 달리 엑셀을 밟는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타이어 내구성도 강화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경쟁 초기 단계인 만큼 전기차 성능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상당하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타이어 업체와 손잡고 차세대 타이어를 개발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미쉐린과 업무 협약 MOU를 20일 날 맺었는데요.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타이어 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14년 만에 꺼낸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 상생이냐 아니면 지나친 개입이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는 14년 전 추진이 무산됐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만큼 납품단가가 오르지 않아서 하도급 업체가 손해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시장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새 정부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고 나왔지만 2008년 당시처럼 찬반 논리가 여전히 도입이 쉽지만은 않았다.
21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고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려서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상당히 취지 좋네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과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납품거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기업 반발에 막힌 것이다. 이후 2019년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급 원가가 올라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 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다. 네, 이런 걸 이제 이의 제기했다가 그 대기업에서 너 다음부터 거래 안 할래 이럴까봐 활용을 못했다는 거죠.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지만 찬반은 여전히 팽팽히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고 대기업도 가격 상승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다. 여야는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쭉 밑에 나오고요. 납품단가 연동제 찬반 의견에 찬성하고 반대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알아서 잘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납품 단가를 연동을 안 해주면 진짜 여기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부품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그 애플의 납품사 있잖아요. 애플의 납품을 하는 회사를 이제 연구 조사해 보다 보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게 그 마진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 그런 우려로 또 막 조사를 해보다 보면 그런 대기업 그 국제적인 그런 다국적 기업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큰 기업일수록 그런 납품 단가와 연동돼서 마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대기업 쪽에서도 약간 양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진핑 정부 리스크라고 돼 있으면서요. 중국 투자 꺼리는 글로벌 자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올 들어서 PF, VC 자금 모집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까지 30억 달러에 그쳤다고 하고요. 이게 작년 2021년도에 연간 약 720억 달러와 비교하면 5%에도 못 미친다고 하네요. 2020년대에는 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4월까지 30억 달러면 너무 작긴 한데 이게 시진핑 정부 리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런 건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부 간섭으로 투자 수익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였으다. 2020년부터 본격화한 중국 정부의 해외 기업 공개, IPO 규제, 올해 대도시 전면 봉쇄 충격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2020년 말 이후로 이런 불안감이 높아졌는데 2020년 11월 달에 대형 IPO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였던 370억 달러 규모의 엔트그룹 IPO 중단은 특히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실 충격이긴 했죠. 당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한 마윈에게 경로에서 엔트그룹의 IPO 중단을 직접 지시했다.
엔트그룹의 마인이 창업한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다. 그때 마인이 어디 상무위원인가 누가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중국의 금융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이 엔트그룹 상장 자체가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작년 6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 추싱의 상장 뒤로는 대형 기술 기업에 더욱 광범위한 규제가 가해졌다. 디디 추싱은 중국 당국의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 경고에도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을 했고요. 이후 앱 다운로드 금지 등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주가가 폭락 끝에 지난 10일 자진상폐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중국 그 학청년들이 공무원 열풍이 일었다라고 했을 때, 나라가 이제 독재 국가화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독재적인 정책을 쓰니까 투자가 급감하고, 실제로 제가 또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그 중국의 브레인들 있잖아요. 중국의 브레인들이 지금 미국의 뭐 스탠포드나 하버드뿐만 아니라 여러 명문 학교에서 지금 자연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돌아갈까?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갈지 이렇게 독재화되고 가서 알리바바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지 했다가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독재적인 이런 정책을 쓰면 누가 회사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진핑 정부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 투자거리는 글로벌 자금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그동안에 날이 계속 비가 오고 흐렸었는데 오늘은 바깥을 보니까 해가 화창하게 떴네요. 예,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에도 이렇게 화창한 햇살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